이혼 후 가장 충격적인 복수,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후 누군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칼날은 종종 자신을 향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복수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충격적인 사례들과 그에 따른 무서운 법적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당신의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혼의 상처는 깊고 그 상처에서 비롯된 분노와 배신감은 때로 이성을 마비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위는 결국 더 큰 파국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경고를 넘어 이혼 후 감정적 혼란을 겪는 분들에게 현명한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토킹? 단순히 따라다니는 게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그의 주변을 맴도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접근으로 치부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각보다 훨씬 무섭죠?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행동들조차 이제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출퇴근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밤늦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혹은 그의 직장이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 끊임없이 접근하거나 지인들에게 전 배우자의 근황을 묻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더욱 섬뜩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면 그 자체로 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 심지어 이혼 후 자녀 문제로 연락하는 것조차 반복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접근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복수가 결국 범죄가 되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전 배우자가 당신의 집 앞에서 서성이고 당신의 자녀 학원에 나타나고 당신의 직장 동료들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스토킹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토킹이 유죄는 아닙니다. 때로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의 우발적인 접근이거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목적이 범죄 의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스토킹 행위는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킹이 합법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적인 복수가 당신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끝은 결국 당신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입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 이혼했대라는 사실 전달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위, 사유,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들춰내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순간 당신은 명예훼손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그의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명으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 그 사람은 도박에 빠져 가정을 파탄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륜 사실을 직장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비단 거짓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적시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도 전 배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치부를 폭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복수는커녕 당신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폭로가 아니라면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비리를 고발하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알리는 등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 한다면 결국 당신의 삶 또한 파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협박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직접적인 살해 협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실제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설령 실제로 해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원치 않는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으면 내 불륜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릴 것이다. 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으로 뱉은 말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폭력과 협박은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몰래 핸드폰을 보거나 그의 사생활을 캐는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 전 부부였을 때 서로의 핸드폰을 스스럼없이 보던 습관이 있었다고 해도 이혼 후에는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배우자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읽거나 사진을 보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도청은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전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그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범법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핸드폰을 열람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의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서로의 공인인증서를 공유했거나 육아를 위해 자녀의 핸드폰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동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혼 후에는 이러한 묵시적 동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혼 후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감정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면 결국 당신의 복수는 실패로 돌아가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생활 또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정보는 결코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5번째, 재산 은닉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 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정당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재산 분할 회피를 넘어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친구 명의로 돌리거나 거액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숨기는 행위, 혹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이 모두 강제집행면 탈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더욱 교묘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존에 증여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개인 재산을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수법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밝혀내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회피하려다가는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순간의 욕심 때문에 오랜 기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6번째, 기타 충격적인 사례들입니다. 주거 침입.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